자, 오늘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공부하시는 데가 삼매경을 봤어요, 좀 전에. 아, 예. 이게 국내외입니다. 진짜 안팎으로 따라가야 될 뉴스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많죠. 예. 맞아요. 특히 어제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에 우리 교수님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아니,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MBC에 나가서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냐 그러길래 트럼프가 무난히 이긴다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말했지, 사실은. 그런데 진행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지금 뒤집혔다는데 지금 아닌데. 특이한 욕하는 거죠? 네. 아니 그래가지고 네. 나 참 이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뭐 전문성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교포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대다수 엘리트들이 못 보는 미국이 있더라고요. 네. 저변의 그 상실과 분노.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감성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고 엘리트층이 분석하는 그 정량적 수치 이거에 메모리 되는데 이걸 나는 결정론적 오류라 그럽니다. 네. 결정론적 오류다. 너무 어려운 말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치 선거라는 게 공학적으로 기계처럼 돌아가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력값이 있으면 산출값이 있고. 근데 그 중간은 블랙박스고 그건 인간의 감성이 지배하는 건데. 근데 너무나 그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상실, 분노, 박탈감.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거 조금 말이 길어져 죄송한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8월에 갔는데 정치가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유혈 사태가 난 적이 있는데 딱 하나였습니다. 네. 가스값 50% 인상. 이걸로 대통령궁 앞에서 유혈 사태가 나고 네. 정변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이렇게 취약한 존재입니다. 집단적으로 서민들한테 고통을 누가 안기게 되면 이제는 뭐 대통령이고 뭐고 없어요. 네. 난 그런 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트럼프 승리로 인해서 저도 이제 전화를 많이 받은 게 한국의 산업이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봤는데 엊그제 이제 김종대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저도 8월 11일 날 영상 그리고 한 3주 전에 제가 특강하면서 단호하게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경제적인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의 전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제일 컸어요. 굉장히 좀 신기한 면을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지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 17%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뉴욕타임즈, CNN 주로 많이 인용하잖아요. 다 민주당 계열이죠. 그렇죠. 폭스뉴스 보는 사람 한국에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편향적인 우리 언론 왜곡되듯이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트럼프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미래가 마치 뭐 없는 것처럼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얘기 사실 해야 되는데 오늘 기자회견,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워낙 뜨거워서 예,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웨이칠칠님이 전개안 없으니 재미없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여기 강력히 항의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이분이 이걸 올렸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정계환 대표님의 아드님이거나 뭐 사모님이거나 그런 거 아닐까. 좀 전에 저 기차 놓치게 붙잡을 걸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정계환 대표님 꼭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취재하러 갔으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걸로 하고요. 웨이트칠님 기다려보세요. 재밌게 잘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또 신용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 대통령 이슈가 컸습니다. 기자회견은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일 줄은 솔직히 저는 몰랐고 일단 기자회견 처음 시작하는 그 싱크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셨잖아요. 근데 저게 3,400자인가요? 예, 그러면서 15분 정도 이제 뭐 브리핑 얘기하셨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수하게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자들하고 뭐 1m 상관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또 반말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우선 저거에 대한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저 장면까지는 좋았어요. 아, 저기까지 좋았어요? 이 장면까지는 좋았고, 이제 드디어 뭔가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죠. 일단 다짜고짜 절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 장면까지가 오늘 조금 마음이 그래도 기대하게 했던 유일한 장면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또 어제부터 그 조중동이 일제히 이번에만큼은 겸손해라, 매를 맞아라,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겸손해라, 하도 보수 언론이 난리를 치길래 이제 또 뭐 김 여사가 이거 아마 보고 한마디 할 거다. 그러죠. 근데 지금 오늘 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지금쯤 아마 김 여사한테 들들 볶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당신밖에 상남자가 없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상남자. 조선 제일 상남자다. 이런 면에서는 저기 국정에 이런 어떤 그 온갖 난맥과 의혹과 추문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보면은 참 조선 제일의 사랑남이고 상남자고 국가를 아예 그들로 다 그냥 도배를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야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진짜 조선 제일의 상남자죠. 왜냐면 국민을 버리고 아내를 선택한. 그게 무슨 상남자야? 상남자 국어사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총평으로 이제 말씀드려 보면 어느 기자분이 전화가 와서 총평을 말씀하라고 그래서 흔히 이제 박통, 윤통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윤통이 윤통했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그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굴만 가리고 보면 주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탤런트 주현 얘기. 탤런트 주현 얘기. 네. 왜 나오는 거예요? 탤런트 주연 얘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자식아. 다시 잡아주세요. 이 자식아 이거. 왜냐면 오늘 이 자세로 이 태도가 되게 웃겼다고. 그리고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지난번에 한 대표 이렇게 할 때. 이런 자세로 결국 기자들에게 반말하더니 끝장 토론한다더니 야 하나만 더 해 이제 끝내자.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했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매우 겸허한 자세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기류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뉴스와이킥에서 조경태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용산과 결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분당만 아닐 뿐이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당의 그것도 최다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진행자가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동훈 대표도 이거 다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두 개입니다. 원내대표가 대표하는 당이 있고 당대표가 대표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당의 당원들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추경호 그 원내대표께서 겸허히 사과를 했다고 그랬죠. 겸허와 공허가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정도가 다르다는 거. 멀리 따질 거 없습니다. 그 대변인께서 그 국민의힘 대변인인 윤 땡땡 대변인께서 딱 일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방송에 보니까. 망했다. 망했다. 내가 알겠고 다 알겠고 그래 하라니까 할게. 딱 이 자세죠. 겸허와 공허, 허허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근데 오늘 기분 나쁜 사실 아까는 그 장면까지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진정성이 좀 안 느껴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감흥은 솔직히 좀 없었었고 기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시정연설 왜 안 나갔는 줄 아니?
하도 야당이 맨날 뭐라 그러고 특검 얘기하고 이러니까 난 국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인 줄 알고 안 나갔어.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황당무계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런 장면 많았죠. 그러니까 황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차근차근히 한번 좀 풀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김동대 의원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오늘 전망을 물어봐서 1도 기대 안 한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같이 이렇게 모셔본 결과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했는데 사실은 오전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아주 진정성 있는 참모가 진언을 했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의 조마조마함이 있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명태균과 관련해가지고도 선을 긋고 뭐 아닌 척하고 말했지만 저는 오늘 다 자백했다고 봐요. 이 대통령의 얘기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다 본인이 그냥 자승자박, 그다음에 자백, 자살골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안진현님께서 보다가 폰 집어 던질 뻔했어요 이러는데 나도 진짜 폰 나는 안 봤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따로 봤는데. 이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 모두 다 지금 부글부글 이게 도대체 뭐야? 사과야? 뭐야? 개사과야? 뭐야?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보수 쪽 그 방송 패널들을 좀 몇 명 봤는데 한 사람한테도 좋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표현을 한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 못 나오고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또 맹종하는 참모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아첨할지는 내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순간까지는 어떤 그 공중파와 유튜브를 통틀어 가지고 좀 방송다운 방송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자로 좀 전에 시작하셨잖아요. 자승, 자박까지 나왔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 빠졌습니다. 자화자찬이 빠졌습니다. 그 출입 기자 하고 있는 이제 그 캠프 때부터 출입했던 그 출입 기자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하나 보내온 게 있어요. 보통은 입장할 때 기자들도 도열해서 박수 치고 기립해서 박수 치고 앉고 또 나갈 때도 웬만하면 박수 치잖아요. 나갈 때 박수를 유도했다라고 합니다. 비서진에서 이제 그래요? 보이지 않게 뭐 손짓이라도 있겠죠. 기자들한테 이렇게. 박수 쳐달라고? 뭐 이렇게 했겠죠. 누군가가 전 뭐 그 장면을 보지 이렇게 했겠죠.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아무도 박수가 없었다. 그게 곧 이 현장의 분위기를 다 말해준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기자들도 뭐 들어올 때도 날카로운 없었고. 질문은 사실 못했고 대통령이 예전에 행동했던 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해줘가지고 너무 봐준다.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기자들도 화가 나긴 났나 보네요. 그러니까 박수도 안 쳐주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통제 장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두 번 질문을 안 줬잖아요.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보충 질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알아서 릴레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끝장 토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무제한 토론이고 룰은 없는 거여야 되는 건데 오늘 분야를 또 나눴다고. 뭐 정치 분야, 외교안보 분야. 그다음에 외신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이런 관심이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게 관심사가 돼 버렸어요. 또 섞여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얼핏 보면 자유스러운 기자회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통제력을 발휘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외신 기자한테도 한국말 그 사람이 한국말로 질문했는데 말 못 알아듣겠다고 막 대통령이 그런 장면도 나와서 너무 무례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니 뭐 일본 기자 같은데 근데 다른 기자는 이제 통역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또 시간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됐는데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외교안보나 외신 기자를 위해서는 따로 뭘 조금 이렇게 섹션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섞여버리니까 이건 뭐 아닌 게 아니라 좀 뭐 김새죠. 네, 호모사피엔스님께서 마지막 질문한 부산일보 기자가 제일 잘했어요. 그 얘기만 많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싱크?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넣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아까 얘기한 뭡니까? 뭐 창원 무슨 뭐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러면 본인이 뭐는 팩트고 뭐는 팩트가 아니다. 차라리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들한테 그렇죠. 제시를 해주고 그래야지. 야 니네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 그럼 내가 들어보고서 잘못했다고 할게. 지금 이 얘기잖아요. 김종대 의원님의 비유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이 나면 일단 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거 무조건 꺼야지 하고 막 끄다 보면 정신없이 끄다가 이건 불 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섞여 있잖아요. 한참을 끄다가 근데 이거 내가 왜 끄고 있지? 막 답변을 그래 알았어 사과하라니까 내가 하는 한참 하다가 내가 이걸 지금 왜 답변을 하고 있지? 딱 그 상태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그렇지. 왜 사과를 하는지 몰라 지금. 그 자체가 이제 번지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사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네. 난 알아요. 개사과와 아닌 사과. 그런 사과도 있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도로를 파헤치는데 거기 팻말이 뭐라고 써야 하냐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잘못한 행위가 아니지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공사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사를 그렇죠. 더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죄송하다요. 이런 사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과는 내 잘못으로 이런 어떤 불편을 끼쳐드렸으니까 시정하고 없애도록 하겠다고 하는 사과가 있어요. 하나는 다음 행동의 교정을 예고하는 사과고 하나는 계속 내 갈 길 가겠다는 사과예요. 네네. 이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의미의 두 개의 사과가 있는데 오늘 사과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정도 사과예요. 국정을 열심히 하다 보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옛날 여사는 청와대 야당도 했다는데 그래서 국정에 조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데 그것이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요런 류의 사과는 우리가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오늘 대충 보면은 99%가 이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여사의 해외 순방 뭐 이것도 불편하면 안 하고 뭐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또 지금의 어떤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말 쇄신하고 혁신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사과는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사과의 어떤 지향점, 목적을 봐야 돼요. 네네. 이거는 시정 안 하기 위한 사과란 말이에요. 네, 네. 그 공사장에서 흔히 보는 그 사과예요. 네. 아.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타이밍과 진정성이잖아요. 사과는. 타이밍은 네. 좋다 이거예요. 100번을 양보해서 순방 갔다 와서 처음에 하겠다고 뭐 사과가 될지 뭐 해명이 될지 다녀와서 한다고 그랬다가 좀 땡겼어요. 국정 전반을 반환점을 도는 게 11월 10일인데 그보다 하여튼 3일 앞입니다. 물론 내일 이제 명태균 씨 뭐 출석하는 문제 뭐 이런 복합적인 정무적인 문제를 빼더라도 땡겨서 한 거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다 쳐요. 타이밍은 그래도 맞췄다. 그럼 진정성은 네네. 저희가 사과를 받는 자들이 진정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사과를 하는 자가 진정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석의 념, 뭐 유감이다 뭐 이런 류로 100번을 해도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과라고 생각지는 않죠. 오늘은 굳이 저희가 100번을 양보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 유감 표명 정도? 근데 유감 표명을 해서 지금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 공사장 인부들이야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이제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것이고 저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과 그 부인이 한 행위는
해야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그런 행위들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네. 그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데 네. 국정농단이라니 국어사전 다시 살펴봐라. 우리한테 막 그렇게 네. 알려주고 공부하라고 가르쳐주고 훈시하고 유경수 여사를 봐라. 청와대 야당이었다지 않냐. 네. 유경수 여사를 막 계속 언급하면서 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경수 여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의문의 일패를 유경수 여사가 당하셨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있다가 네. 정말 동렬해서 생각할지 몰라요. 그분들은 실제로. 아 진짜로요? 네. 유경수 여사가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시절을 회고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오직 1인을 위한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체제 우리가 때죠. 그때 독재라고 계속 그랬던 그러다 게 보니까 있죠. 예, 예. 유경수 여사가 언로 역할을 하고 야당 역할을 하는 게 미담으로 좀 알려져 있고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독재의 어둠이 깊다 보니 반딧불만한 불빛만 봐도 감동하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 약간의 어떤 그 조금 견제만 있어도 네. 국민들이 그거 하나에 울고 웃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명천지의 이 개명된 사회에서 무슨 여사가 뭘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어떤 이건 인지부조화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런 인지부조화에서 여사와 자기를 자기 정당화하는 일종의 정신승리를 지금 네. 추구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어떤 권력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여사한테까지 뭐 그렇게 비교했다 그러면은 뭐 맨날 궁정동에서 술자리 하면서 거기서 뭐 여자 관계 갖고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은 뭐 지금 허용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네. 유여사가 제일 화를 낼 때 남편 바람 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수석들 불러들이고 어제 뭐 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그 시절에서 아무도 모르는 암투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서거까지 했던 암살까지 당했거든. 네. 이런 어떤 그 비극을 여기다가 이제 인용해가지고 옛날에도 구중궁궐에서 그랬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용산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청와대 궁정동 뭐 이래고 역대 대통령 그 짓 하면서 장소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소통하고 나는 다 내놓겠다고 수정처럼 맑은 정치하겠다고 가신 거 아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는 말이 그때 구중궁궐 의식하고 똑같아. 네. 예. 이런 게 속이 상한 거지. 이런 게 속이 상하는 거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 여러 대목이 있지만 네. 나를 도구로 삼아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주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을 도구로 해서 악마화를 하느냐? 국민들이? 야당이? 잘 보세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악마화했네? 여당의 대표가? 주어가 없잖아요. 저는 저한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온 국민이 악마화했다? 국민하고 싸우자라고 선포한 거죠. 예. 도구로 해서 악마화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걔는 가슴이 찔려. 우리가 찔렸다니까. 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정확한 얘기는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처를 많이 악마화시켰다. 악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너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인을 괴롭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이 없는데 그럼 여당에서는 왜 활동을 자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셔야지 잘못이 없으면. 그러니까. 왜 순방도 같이 안 가신다 그러고 갑자기 말이 바뀌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갑자기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 가는 것도 오늘 기자회견 효과로 일단은 한번 양보하겠다는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뭐 악마화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 사태를 좀 심각하게 봐야 심각해요, 되는 게 되게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가던 대로 가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전화 같은 경우도 수백 통 축하 전화 오는데 그럼 내가 그걸 받지 어떻게 또 기억도 안 난다 텔레그램으로 통화했는지 뭔지 그것도 안 난다 뭐 하면서 그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한 것도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으로 알았다나 권영세 의원으로 알았다나. 네. 그러니까 갑자기 선택적 기억력을 발휘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물꼬를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 자기가 스스로 감금이 돼버려요. 이 어떤 물속의 공기방울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 같은 거 사람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 보는데 그렇게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그 세계에 들어있다. 그런 세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본인이 거기에 스스로 감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아첨하고 아부하는 간신들이 전부 거기 달라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 명태균 녹취록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뭉개고 나가기로 다 정리가 끝났고 결기가 딱 발의가 돼서 7일 날 전격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 담화하는 걸로 결정한 데까지. 이미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뭐 완벽히 개념 규정했겠죠.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 중에도 벌써 그 대통령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보시면 당에서 나한테 들고 왔대. 그래서 나는 김영선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윤상현 의원이 들고 갔다 그러면 그나마 공관위원장이 본인이 들고 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면 남이 들고 왔다는 얘기? 그럼 그 당의 공천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은? 자기는 인수위 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왔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아까 그 화면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뭐 그게 뭐 바람 소리가 들어갔네 위조 변조. 국민 중에 그게 무슨 야당 중에 거기 그게 위조 변조됐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은 그 전에 그런 대화한 적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니까요. 글쎄요,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날 비서실장께서 뭐 위조 얘기를 하고 위변조 얘기를 하고 여당 의원들이 막 그걸로 한 30분 1시간 끌었죠. 현장에 제가 맞아요. 증인 선서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봤잖아요 그때. 위변조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있어요. 아무도 저희는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없는데 그 숭실대학교의 음성학 박사 소리 박사 그 사람이 그분이 잡소리가 들어온 게 이상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극우 유튜버들이 막 퍼날랐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밤에 유튜브를 본 거야. 또 밤에. 그것도 쇼츠 영상으로. 쇼츠로. 그러면은 다음날 이게 영감을 줘. 아이디어를 준다고. 맞아. 이것도 조작될 수 있어. 이렇게 간 거지. 아니 저는 그리고 웃긴 것 같아요. 이분이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펼치셨어요. 네, 사전을 바꿔야 되니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을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나 이거 정말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요거 내가 지금 이해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정도 남들에게 욕을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 한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에 들어가는 건지 지금 대통령 선거, 대통령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거 여론 조작해가지고 경선 때부터 이상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이런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시냐. 또 남들에게 욕을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길 바래서 대통령 부인이 뭔가 행동을 했는데 니네는 왜 그걸 갖고 딴지거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이 한 여러 가지가 과연 원만하게 하길 바래서 지금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죠. 네. 왜 이게 그 가치가 전복이 되냐 하면은 실제로 선거를 다 치른 거는 김건희 여사가 맞습니다.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윤 대통령 결혼할 때 재산 2천만 원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기자들 만나는 활동비도 코바나 컨텐츠 법인카드로 다 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그런 언론에다가 관리까지 해주지. 그다음에 선거 때 각종 뭐 명태균, 김종인, 이준성, 이명수 기자까지 이명수 기자 해가지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인사도 남편 잘 되라고 김건희 여사가 다 하는데 남편인 이 오빠는 솔직히 검찰 나와가지고 나 정치가 뭔지도 몰라. 아까도 그 말 나왔어. 그래요, 맞아요. 정치 모른다 나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사가 다 해주고 나한테 전부 다 후견인 노릇까지 다 만들어주고 심지어 천공까지 붙여줬는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저 말 속에는
부인이 다 만들었다는 이런 어떤 그 무언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본인 인정하는구나. 부인이 다 해줬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는구나. 해줬지. 저희가 보통 이제 V0라는 표현은 정말 웬만하면 앵간하면 안 쓰려고 그동안 하는. 계속 V라고 하거나 VIP만 있었지. 뭐 V라는 단어는 이제 통상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기존 네. 정부에서도 많이 썼고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뭐 청년위원장 할 때도 뭐 통상 얘기하면 V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그런데 V0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등장한 거죠. 그 말을 쓸 때 사람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저하는 표현이죠. 저항감이 있어요. 이게 쉽지 저항감이. 않죠. 네, 설마 하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같이 일하고 같이 보고 대충 그럴 것이다 아는 사람들도 그 표현을 쓸 때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죠. 좀 조심하는 건데 지금 스스럼 없이 V0가 온 국민들도 그냥 쉽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미 많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본인이 다 치른 거예요. 뭐 펀드레이징 뭐 다 뭐 여러 가지들 얘기설들이 있듯이 그러니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농단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뭐를 한다고 해도 거리낌이 섭정 없어요. 체제요. 섭정 체제. 그렇죠. 예. 정확하네. 근데 농단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시는 거잖아요. 농담으로 생각하실 수 농단이 있어요. 농단이 아니라 이거는 권력을 만든 게 네네. 여사야. 그거 똑바로 알아야지. 아니 그러면은 뭐 임명을 하지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임명하라고 한 거잖아요. 뭘 하든지 비서실장으로 부속실을 임명하시든지.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네. 제2부속실을. 네. 그거는 공식적 통제를 받기 싫으니까 그건 싫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신 교수님이 사실은 그 비밀 선거 사무소 두 군데도 다 알고 계시고 초창기 뭐 때 비밀 선거사무소 강남 거 말씀드렸죠. 강남 것도 예, 있고 가로수길. 양재동 것도 있고. 예, 양재동도 뭐 많이 들었지만 뭐 가보지는 가보진 않았지만 않고. 거기에 누가 그 패밀리고 어떤 일을 했다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님은 그 선거를 치를 당시에 그 조직 내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솔직히 대통령 부인이 무슨 역할을 하던가요? 어땠어요? 글쎄 뭐 직접 보지 않은 것을 섣불리 말하는 건 그건 뭐 잘못이고요. 예, 그러니까 보신 거는 없어요. 수많은 그러면? 이야기들을 듣고 실제 장면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에피소드로는 네. 그 네이버에 이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석줄이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게도 그게 2022년 1월 24일인가 그래요. 제가 비포 앤 애프터를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사진 하나 있고 이렇게 프로필이 딱 석줄만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진? 김여사의 사진? 그걸 네이버에 그럼 올릴 때 상식적으로요. 청와대 생활도 해보셨으니까 과연 그거를 어떤 참모가 자기 마음대로 석줄로 올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때는 사과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을 때요. 개사가 그러니까 저희 그 12월 달에 국회 정론관에서 네, 내조에만 했잖아요. 충실하겠다고 그러니까 했던 그때. 사건. 정론관이 아니라 당에서 이제 당에서. 그때는 했는데 그러면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기가 변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구차하니까 그냥 가장 심플하게 위조 논란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경력 위조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 그냥 말하기 못하니까 심플하게 세 줄을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딱 석줄 올리고 나서 언론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야, 그래도 혹시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석줄이 뭐냐 창피하게. 그래서 막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 기사를 썼어요. 석줄이 뭐였는데? 뭐 성함 있고 그 밑에 뭐 커리어 2개 정도 그러니까 있었던 별거 것 같아요. 아닌 그런 제가 거예요. 캡처를 뭐 해놨어요. 석박사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네, 뭐 코바나 이런 네, 정도. 비포 애프터가 비포 있는데 애프터. 이틀 후에 이제 그게 바뀌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침 회의에 그걸 담당하신 분인가 봐요. 이걸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으신 분이. 근데 딱 들려오는 저기가 굉장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의 목소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히는 뭐 제가 이렇게 가까이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봤다가 하면서 이제 빨개지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끼리 이제 웅성웅성 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완전히 이렇게 됐고. 그러면 다 실무 그래도 책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니 저걸 실무자 누가 자기가 그걸 책임지고 자기가 올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언론에 이게 막 두드려 맞으니까 누군가 희생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막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분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렇죠. 이틀 후에 좀 긴 걸로 바뀌어서 제가 사진을 캡처해 놨더라고요, 당시에. 비포 애프터로. 예, 뭐 제가 순화해서 요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 놓고도 그거 가지고서 문제가 생기면은 딴 사람을 잡는구나.
아마도 누군가가 이제 저 희생양이 돼야 되겠죠. 나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괴롭힌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괴롭히는 네.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다. 와, 우리 조금 있다가 더 중요한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거 되게 흥미진진한데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찔러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기자회견 들으면서 보면서 제일 화가 났던 거는 결국 대통령이 얘기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도대체가. 두 번째, 전화번호를 안 바꾼 게 잘못이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네, 그리고 미쳤냐 이런 소리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내가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내 핸드폰에다가 뭔가 답장을 하고 있더라. 야, 이거 싱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본인 핸드폰으로 그 이제 공적인 일을 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미쳤냐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말한 줄 알았더니 새벽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질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점은 미쳤냐의 그 뭐 때문에 미쳤냐고 했냐 그 말에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부터 많은 연락이 와서 와이프가 그걸 해결해 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왜 국정농단이라고 하냐 뭐 이런 취지인가 봐요. 그런데 저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제가 문제가 있다가 없다 따져나가지고 저 말을 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어요. 네. 올해 가끔 재미 포인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뭐 폰을 까내마네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오고 간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까봐 지금 사전에 미리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백 통 전화에 명태균은 그냥 하나의 전화였다. 아니 생각해봐라. 다음날 대통령 취임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겠냐. 외교사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외교사절 전화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전화를 그럼 부인이 대신 응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때 김영선 의원 얘기를 명태균 씨하고 할 정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게 이제 점점 더 이게 흥미로워지는데 그 바쁜 시간에 그리고 연설문도 몇 번을 더 점검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일체 다 단절시켜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 전화가 와도 다 끽해야 어디 비서들이나 그 행정요원들 선에서 처리를 하지. 이 바쁜 대통령한테 이런 전화 바꿔주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인수위에 비서실 시스템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명태균 씨한테 챙겨주면서 그런데 말이 맞네 당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AS를 충실히 해주셨어. AS를. 그 바쁜 와중에. 아니 그리고 일단 경선 때까지는 본인이 소통했다고 인정을 네, 했잖아요. 네, 본인이 네. 물론 그게 거짓말이고 나중에 더 뒤까지 연결된 거가 나왔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는데 왜 부인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죠?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답할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답을 못 했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고 언제부터 하고 평균이 엄청 큰 공약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엄청나게 그때 얼른 저 대통령께 이게 문자를 드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답할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럼 사모님이 대답했을 그럼 텐데. 바로 뭔가 친절하게 답이 왔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자료화면에서 네. 스스로 그 논리에 답이 하나 있으셨어요. 물론 네. 100번을 양보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미쳤냐 이런 부분 사실은 우리 그냥 개인의 자리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죠. 술 먹다 뭐 소주 한잔 하다 할 수 있죠. 평소 그런 면은 분명히 있으세요. 굉장히 뭐 소탈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감이 없어요. 그런 엄중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잖아요. 그 질문 내용이 네, 그거잖아요, 질문이 기자가. 그랬죠. 네. 그랬더니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하고 하셨잖아요. 무슨 보세요. 뜻이에요? 거기 답이 있잖아요. 그동안 부부싸움을 덜해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이미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신중한 처신을 못한 거는 결국은 와이프의 의지였다. 뭐 그런 것도 그거를 지금 되고요.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그렇죠. 내가 반론 제기도 할 거야. 앞으로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라고 너 이거 행동 자제하라고 내가 말할 건데 그러면 나는 와이프하고 싸우게 돼. 사실 그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가. 그렇죠. 부부 싸움을 많이 하겠다? 도대체가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인지. 게다가 핸드폰 번호를 안 바꾼 게 잘못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 바꾸고 안 바꾸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걸 일일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기괴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통화를 언제 식별하고 언제 아니, 그걸 할 것이며 게다가 이 남편분은 자기 부인이 내가 자는 동안에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하고 무슨 식의 대화를 나눈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대통령 후보가. 예. 저는 이게 매우 끔찍한 건데 왜 맞아요. 그 문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냐는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거에 막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이 왜 당신이 바쁘니까 이렇게 보좌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대신 답 달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딱 보면 그래도 엉터리 나오는 게 예, 금방 알죠. 사실은 받는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벌써 말투나 뭐 이런 걸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여사께서 뭐 좋은 저기를 한다고 해도 과연 받은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모르고 알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무슨 관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대통령의 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어쨌든 네네, 대통령 그렇죠. 핸드폰으로 얼핏 본 나왔으니까. 사람은, 예,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사모님의 생각이었어.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아니 문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부분에다가 네. 저기 이걸 보셔야 돼요. 거기 메시지 온 게 그냥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진 그런 게 않았고 아니죠. 뭐 예컨대 인사 얘기, 인사. 또 뭐 남북 관계 얘기, 예. 또 야당 얘기, 정치 얘기, 뭔가 자기 지혜를 드러내고 싶었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가 왔을 거라고. 오죠. 예. 그러면 여사는 이런 걸 다 읽어보면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정 정도 뭐 이렇게 인사말을 하나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얘기한다든가 함으로써 대통령 머리 위에 여사가 이런 많은 정보를 보고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변 달아주고 새벽 5시까지 하는 게 가능하지. 아니 그리고 새벽 5시면 잠을 자야지 그 시간에 문자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며 그 문자가 또 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사이클이 비슷한 분들끼리 하겠죠. 나는 거의. 다 저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랬잖아. 자기는 와이프 핸드폰을 못 본다고. 네. 그렇지. 비번 걸려 있어. 모른대. 그럼 본인 거는 막 다 아무나 볼 수 있게 다 오픈돼 있고. 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도 본인은 모르는데 자기 이름으로 뭔가 나가고 있고. 그럼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사한테 뭔가 통제된다는 느낌 이런 걸 우리는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사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통제당하는 모든 거를.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을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화되는 가운데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정무 감각이나 현실 감각이 없어져. 맞아요. 그리고 나를 여태까지 만들고
인도해온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국정농단이야 하고 스스로 지금 기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확실한 국정농단입니다. 예. 아, 우리 그거 확실한 국정농단이에요.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야? 뒤늦게 대답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일 때 최기의 바이든으로 들리면 바이든인 거죠. 그렇죠. 그걸 왜 듣고 보고 뭐 맛보고 하는 거는 제 본능의 영역인데 왜 국가에서 또는 권력에서 내 귀까지 제 본능을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두 가지 고민이 더 생겼어요. 사전도 이제 늘 들고 다녀야 되나? 국어 사전도 거기에다가 AI 번역기도 들고 다니게 생겼어요. 국정농단이라 그러면 이게 농단인가 아닌가 막 번역기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막 국어 사전도 찾아봐야죠. 번역기도 보청기도 껴야죠. 국민들이 바빠지게 생겼어요. 자, 샛별하나님께서 총장 시절에도 국정조사 자료 다 본다고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부부가 모든 걸 공유했다는 게 저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신용환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 하나 네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과하십시오. 그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네, 알았고요.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화끈하게 사과하시네. 네, 민망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치의 시작은 순수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권력이 마련되기 전에 모든 이념은 죄가 없어요. 이게 뭐 좌든 우든 아니면은 어떤 열정과 이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이념은 다 사악해질 수 있어요. 운용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누군가 그 권력을 잡는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수단도 사실은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안철수하고 단일화 할 때도 비공식적인 대화가 주요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농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위임을 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거기까지 이르는 길에 있었던 비공식적이고 굴절된 수단들을 이거를 갖다가 유지시키는데 권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은 다른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권력이 아니라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느냐,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권인데 정권 유지 그 자체가 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권력을 마음껏 써요. 절제력 없이.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권력도 다 사악해지는 거거든. 그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자, 제가 오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를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으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들은 뭐 공격할 때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오염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쓰면서 비방을 하는데 실제 제가 같이 일을 하고 모시면서 느꼈던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정의와 공정으로 후보도 되셨고 대통령도 결국 그걸로 된 거잖아요. 표방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본 모습들은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예. 상식과 합리 늘 얘기하잖아요. 입에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정의와 공정도 달고 사시잖아요. 근데 정말 선택적 정의와 공정 여러 진짜 밤을 샐 정도로 많은 제 느낌으로 느낀 것들이 있고 상식과 합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전인수식의 이제 상식과 합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조금 제가 위험스러운 발언이지만 네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탄핵 트라우마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저의 트라우마고 저희 가족들의 트라우마니까. 그런데 이건 곧 이런 각이다 해서 제가 인수위 초기에 사실은 삼선 의원 지내신 분, 재선 의원 지내신 분하고 제가 만나 뵙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때 다들 의아했죠. 뜨악했죠. 너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런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네, 가만히만 그냥 있으면 뭐라도 아주 높은 잔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있겠죠. 뭐.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의 말씀으로 모든 걸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그때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정말 창피해서 동네 인사 못 다니겠다. 아마 오늘 이걸 보고 그게 더 심해지셨겠죠. 오늘 회견을 보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신용환 교수 결심 보고 그때 뉴스공장에도 나오시는 걸 내가 봤는데 사실 한 자리 바라고 왜 김대남 녹취록에서 나오듯이 사실 그거는 초월한 인물이거든.
초월해 있었다고. 그리고 저기 본인은 어떤 그 정치적 의미의 무게를 두고 자기의 존재를 좀 이런 데서 실현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 판은 어떤 거냐면 전부 줄 서는 놈들하고 이런 데서 사적인 통제를 가지고 줄 세우는 이런 데서 또 하나의 지옥을 본 거야. 그게 처음 봤다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막 그냥 그 강해 보이던 권력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다 봤거든. 맞아요.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렇게 저기 뭐냐 치명적이고 이렇게 파괴적인 정치가 있구나 하는데 아니 그런 부분들 얘기하려고 보면 당에서 온갖 똥폼 잡고 기득권하고 줄 세우고 벌써부터 그냥 정부 출범 전부터 난리를 치버리니 또 하나의 지옥이지 그게 지옥문이 열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회견 중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어떤 쇄신을 하기 위해서 인재풀을 물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감히 주제넘게 뭐 고원이나 충원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 있는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뭐 많이 쓰잖아요. 결국은 지금 정말 의식이 있고 자기 어떤 주장이라도 한번 세게 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상당 부분 이미 떠나 있을 거고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주 만난 편이니까 같이 일하는 멤버들을. 그러면 인적 쇄신을 위해서 인재풀을 찾는다. 우리 저 시골에서 속담으로 저기 할 때 고르디 고른 게 삼배라는 옛날 말이 있죠. 비단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골랐는데 결국은 삼배. 진짜 충신들이 과연 지금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정권으로 한참 일할 때거든요. 그렇죠. 보통 5년을 3기 내지 4기로 나누잖아요. 마지막을 우리가 흔히 설거지조라고 그러잖아요. 1년은 뭐 그렇다고 네, 마지막을. 마지막 1년.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건 설거지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적 쇄신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명태균 쪽의 일파들을 이제 우리가 뭐 국민적으로 지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정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저기 뭐 사법 처리를 하거나 응징을 하거나 했을 때 윤핵관이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원래 그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 등등은 원래 윤핵관들하고 대척점에선 하나의 그쪽을 견제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세력들인데 그렇죠. 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저기 가혹하게 응징당하는 그 자체는 정의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기 다른 어떤 대통령을 포획해버린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알튼이 빠지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뭔 명태균이 입 하나 벌릴까봐 전전긍긍하는데 네. 검찰이 뒤처리를 다 해주면은 이제는 그 걸림돌도 없어진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때 이인보라는 그 유명한 간신이 당 현종을 완전히 타락시켜놨는데 이게 제거되고 나니까 양귀비 사촌 오빠 양국층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저기 뭐야 저 쓰레기차 지나가니 똥차가 오는겨. 그래가지고 진짜 망했어 이게 이번에는. 아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보면은 쇄신의 진짜 의미라는 게 뭐 여사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은 그래서 이걸 저기 뭐냐 그동안에 호가호위했던 기득권자들 윤핵관이고 뭐 김여사 김핵관이고 간에 그런 세력들이 일소되고 개혁 보수가 저기 보수를 살리는 역할 그거 해라. 알겠습니다. 원래 쇄신은 거기까지 해야 쇄신이지 그게 아니라 저 맨몸 자른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게. 제가 이 소위 지금 이제 보수의 가치를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말씀 주셔서 네.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과연 지금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수의 대주주는 누구일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의 뭐 대주주다 이러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뭐 DJ 정신 뭐 이런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철학적인 깊이 있는 거 말고요. 그럼 지금의 보수의 어떤 대주주는 누굴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저는 대주주가 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남는 건 이제 본질은 없어지고 가치는 없어지고 현상만 남는 거죠. 네. 그럼 그때 뜨는 사람 그때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쓴다. 2017년, 18년, 19년 서초동 검찰청 앞에 막 검은 리본에 뭐 개 XX 우리 박근혜님을 하면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2019년 20년 돼서 이렇게 뒤집어지죠. 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력하게 제가 예견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들이 네. 그냥 보이는 현상대로만 따라간다. 근본적인 가치나 가치관 이런 걸로 자꾸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해서 네. 논리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면 저는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장순칠 이 사람이 제2부속실장으로 네네.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보겠습니다만 별로 저는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일단 얘기 개인적으로 했고요. 한번 인연을 네. 말씀드려보면 장순칠 이양수 의원 보좌관을 했고 그렇죠.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안종범 경제수석 밑에 보좌관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인품 아주 훌륭한 보좌관입니다. 아, 그래요? 고려대학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실제 일처리라든지 탄핵당했을 때 진짜 소주 한 잔을 먹고 저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개인으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후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자리가 주는 지금 막중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감히 농담으로 한 말씀 이렇게 드린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정도까지 하면 성공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정말 많은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저분은 김건희 여사랑 친해요? 아셔요? 그런 그거는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캠프에서 일을 할 때 어쨌든 뭐 공보 이런 쪽에서도 했던 것 같고 예스맨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예스맨이라고. 그런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떤 실장이 이부속 실장이 어떤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혀 국민들과 동떨어진 일을 막을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자리가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이면 김대남 씨하고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별로 자리라는 기대는 건 저는 안 한번 갑니다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인간되면 또 우리가 네, 그것과 별개로. 그거대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명태균 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내일 조사받으러 가요, 검찰에. 근데 김소연 변호사를 만난 이후에 아주 공격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더니만은 그거 인상적이던데. 명태균 씨가 지금 강혜경 씨에 대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뭐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변호사님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또 그리고 함성대 교수한테도 사과하고요. 명태균 씨가 사과를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강혜경 씨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뉴스토마토 그 자료 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오늘 대통령이 사실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입장인지가 정확하게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다. 초창기에 그냥 도움 줘서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작할 이유도 없고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 누구를 공천지라고 해본 적도 없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로 특검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대통령이 말한 내용인데 저기서 지금 명태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한 줄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명태균 씨가 오늘 돌연 사과 시작하고 마치 뭔가 언론 플레이하면서 대통령하고 짠 것처럼 뭔가가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전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이들 간에 뭔가가 지금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자막에 보여주신 5가지 중에서 네. 지금 당장 온 국민이 금방 OX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그럴까요? 볼까요?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어. 어떤 발언한 게 있잖아요. 누구 나는 누구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부적절한 부정하는 일이죠, 거죠. 그죠? 예. 감출 것도 없다. 근데 이미 이제 그거 거짓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해달라 얘기한 적 없어. 조작할 이유 없어. 저 부분은 여론조사를 나한테 해서 갖다 줘는 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처음에 잘 보이려고 본인이 갖다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마 한 서너 번, 너댓 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을 때 오늘은 또 뭐 없어?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죠. 여론조사를 해줘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녹취록에 명태균 씨 네. 녹취록에 다 나와요. 빨리빨리 다 보내달라고 자꾸 그런다. 그런데 그게 갖다 이제 줘야 여론조사를 된다. 나를 위해서 해줘 이 말을 안 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어허. 그다음에 누구를 공천주라고 해본 적 없어. 거짓인 건 국민이 다 아는 거고. 그렇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는 벌써 당신 그 발언 속에서 이미 또 틀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태균 씨를 자극하지 않고 예.
나와 이 와이프에 대한 거는 까지 말아라. 네.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경고성, 이 사실은 기자회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거죠. 진짜 선문답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걸 아마 명태균 씨는 저걸 알아들었겠지. 정확히 해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내일 기자회견, 내일 그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이런 행동 하나, 제가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는 명태균 씨 보고 더 일찍 오라 그랬대요. 6일 날인가 뭐 그렇게. 근데 나 8일 날 가겠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7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듣고 가려나 보다.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딜할 SOS 관련해가지고 뭔가 있나 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네. 실제 저런 행동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본인이 막 하고 있는 행동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거는 뭔가 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똑같은 느낌인데요. 명태균 씨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막 나댄 거는 SOS였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였다. 맞아요. 이렇게만 말해달라 그러면서 수위를 확 낮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혜경 씨하고 그 이제 양심 선언하시는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네. 세 번째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를 했는데 여기는 저기 정권하고의 대화 협상하는 한 라인으로도 이 황우여 대표가 이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봉규 TV도 나갔는데 이봉규 씨가 자기는 대통령이랑 전화하는 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제 공익 제보자들이 민주당 공익 제보자라는 데 대해서 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언론이나 뭐 유튜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게 안 드러나는데 유독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은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듣자 하지 않니 뭐 아버지가 실향민이고 그런 분위기에서부터 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일종의 뭐랄까 그럼 조금 약간 원초적인 어떤 그 반감 같은 게 본능적인 있어 반감이 있을 수 보이는데, 있다. 근데 이제 공익 제보자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갈라진다는 신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검찰 자기 SOS 친 거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앞으로 소환하고 하다 보면 아주 없었던 일이 안 된다면 별건으로 어디 뭐 집행유예 2년 이내로 나올 조금 가벼운 거, 싼 거 이런 거 하나 끊어주고 그 뭐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이런 건 창원지검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완전히 손을 떼고 정치 자금법만 하는데 명태균 씨한테는 가벼운 걸로 하나 끊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나온 국민적 의혹들 고발된 것들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이 가져가 버리는. 게다가 심의정 검찰총장이 이번에 그 이지영 검사라고 그 사람을 파견을 해서 부산지검이죠.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특검할 때 그 수사 그 팀에 같이 했던 그런 뭐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을 내려보냈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은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그 특별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다 옷을 벗어서 없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해체하고 뭐 검찰 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좀 배신감을 좀 느끼고 그분들이 옷을 다 벗었다. 그래서 실제 일할 사람이 없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창원지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얘를 이제 뽑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조금 하여튼 일반 국민이 들을 때는 그걸 컨트롤은 창원지검에서 원래대로 뭐 하는 것이죠. 직제대로. 그걸 뭐 누가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컨트롤한다. 이 뉘앙스가 굉장히 벌써 언론에도 그 차장검사가 여기 이 수사의 팀장을 맡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특별수사본부로 편성이 된 거고 그 본부장이 그 부산지검에서 온 그 차장검사. 그래요. 지금 이렇게 짜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에서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그 부장은
형사부 부장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형사 관련된 사건을 잘할 수 있겠으나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만약에 얽혀있거나 그런 쪽으로 틀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컨트롤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차장 검사가 오기로 결정된 그 무렵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나가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 담화나 뭔가 비슷한 어떤 이제 정면 돌파 그게 막 구상되던 그 무렵이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있었다고. 그런데 그 거죠. 신호는 검찰이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일종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수사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래나래님이 그러고 보니 정기환 대표가 뭐 명태균 씨가 검찰 가기 전에 폭로한다고 뭔가 했는데 왜 안 하냐, 제대로 안 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명태균 씨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쪽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동안에 좀 이제 너무 당황하고 급작스럽게 터져 나온 것에 대비를 못했어요. 대처를 이분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좀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이제는 전선을 가다듬고 이제는 작전을 다시 짜가지고 이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도 정신없어서 뉴스를 잘 못 보고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누가 고소를 했나요? 그게 원래는 성관위에서. 성관위가 한 거죠. 네, 성관위가. 그러면 지금 거기서 수없이 명태균 씨 입에서 언급됐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고소고발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했어요. 원래는. 안 했죠. 안 했어. 당사자들은. 한 개도 없고 그렇죠. 고소장 써놨다는 것까지는 네네. 있었어. 오세훈 시장이. 네네. 그러나 안 했어. 안 했죠. 네. 그 김종대 의원님만 고소, 피고소 3관왕 되셨고 저도 바로 뭐 얘기하자마자 고소를 했고. 명태균 근데 씨는 명태균 씨에 시민단체에서 대해서 고소했어요. 시민단체에서 고발. 삼자들이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이제 고발. 제3자고 제3자니까. 지금 말씀하신 당사자들이. 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왜 그거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저기를 난사를 했는데 왜 아무도 그건 하지 그래서 않았어요? 오늘 MBC하고 JTBC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못 얻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 기자회견이 제대로 되려면 그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는 거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뺐죠.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그런 곤란한 질문 나올 것들은 또 사실은 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을 상황적으로 종합해 보게 되면 이거는 뭔가 기류 변화 내지는 본인들이 작전을 다시 짜가지고 다시 이제 그렇죠. 한번 하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역시 맞아요. 그 수단은 검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해서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 판단일지 몰라도 첫째는 민주당에서 나올 더 이상 부부의 육상 파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거를 명태균 씨가 확인해 준 거예요. 네. 민주당은 더 이상 그런 파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준 거고 두 번째는 메신저 공격인데 강혜경 씨를 비롯해 가지고 제보자로 의심되는 거를 무작위로 찍었어 명태균이가. 그래가지고 저 김모 씨 그 고용원이라는 사람은 운전하시는 분. 예, 명태균 씨가 좌표를 찍었는데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그분은 그렇게 제보한 적이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사람 제보하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 보면은 명태균 씨는 이런 수사기관한테 지금 좌표를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갔을 거다, 저기서 나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권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서 명태균 혼자 저 윤핵관이 열어준 성문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기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한 것이죠. 강혜경 씨 싱크 한번 볼까요? 검찰 조사 받고 나온 상황. 한번 틀어주세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모두 강혜경 씨가 다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짓말을 하고 계셔서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강혜경 씨가 나오면서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저한테 처음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를 이제 어제 했는데 너무 씩씩한 거예요. 안 힘들었냐 그러니까 힘들었긴 했지만 자기는 너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다 이제 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검찰을 너무 믿는 거야 이분이. 그 변호사가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이 동행을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때 우리가 갔는데 그 변호사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혜경 씨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검찰에서도 같이 들어오는 걸 좀 싫어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좀 걱정이 됐는데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김태열 소장도 마찬가지고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둘 다 조사받고 난 다음에 와 검사한테 너무 속 시원하게 정확히 다 말하고 왔으니까 괜찮다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압색도 제대로 못하고 증거도 잘 못 찾아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믿지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 명태균 씨의 행동 그리고 내일 이제 명태균 씨가 가서 이제 뭐라고 하고 나올 거 또 내지는 명태균 씨가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안 되거나 이 검찰에서 긴급체포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는 시도를 안 하거나 영장 같은 거 안 치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히 빼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은 좀 앞으로 걱정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잘 들어주던 검찰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강혜경 씨가 진술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슬슬 따지고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의창구 선관위에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고발해서 검찰에 넘어간 건데 그때 김영선 씨가 내가 의창구 선관위에다 얘기해놨어. 내가 검찰에 얘기해놨어. 막 이런 검찰이 뒷정리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녹취록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 뭘 시키냐면 나 내년에 공천 받아가지고 나 어차피 의정활동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너네들도 사니까 니네가 가가지고 여기서 니네라고 하는 거는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씨 말하는 거거든요. 니네가 가가지고 니네가 했다고 다 뒤집었어. 그렇게 진술해 이렇게 말하는 말을 했대요. 자기가 관련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게 되면 공천몰로 상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요거야말로 위증교사에 딱 걸리는 거지. 바로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그분은 그 당시까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자기도 생각을 해가지고 김태열 씨도 그렇고 강혜경 씨도 그렇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강혜경 씨가 지금 8번 조사받았거든요. 그러면 초창기 때 진술하고 지금 진술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달라진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딱 걸어서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신뢰성을 또 이제 뭐 훼손시키고 탄핵을 뭐 이 메신저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 안 믿을 수 있어요. 도이치 무혐의한 수법이에요. 다른 진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무혐의 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거 심각한 건데 이게 정권이 생각하기에 이게 견적이 나왔구나. 이게 사이즈가 나왔구나.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그 계산이 다 맞는가를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녹취록이 정말로 허접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 이것도 한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항상 보면은 법리만 보시는데 이분들이 법기술자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내가 배를 만드는 기술자면 여기 빵꾸가 났느냐, 물이 새냐 아니냐는 점검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파도가 뒤집히는 건 계산할 수 없어. 그렇죠. 그게 민심이야. 맞아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게 있는 거고 민심의 바다라는 게 있는 건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는 그걸로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건 법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그 뒤에는 민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계산을 못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숨겨진 증인들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에 재벌하신 분, 그 다음에 갈수록 명태균 씨한테 반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전부 파멸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 재정적으로 파탄. 거기에다가 지금 이 불명예 이렇게 하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거의 지금 엄청난 고문을 당한 상황하고 지금 비슷할 정도로 상황이 참혹해. 그런데 명태균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까꾸로 칼을 들이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충 따져도 한 7, 8명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충 거기에다 이제 요번 건으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다 그러면 본인만 사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이나 반감은 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7, 8분 중에 더 세게 나온다. 거기에다가 운전하시던 분을 갖다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요구했다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강태경 씨가 2천만 원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마구마구 지금 뿌려대고 기관총 난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인 게 없어요. 하나도 팩트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이 저기로 전문 용어로 뭐 팁 포 탭이라고 있고 뭐 미치광이 전략, 게임 시어리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인 전략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일부러 사실 굉장히 머리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메신저 자체가 자기를 오염시켜서 내 말 다 틀렸어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내 틀린 말 해가지고 주장하는 네 그러니까 네 말은 못 믿어.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한 2주 이렇게 오다가 오늘 그나마 조금 제가 가볍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가진 그 가십이나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하냐면 결국 저렇게 마구 동서로 산으로 들로 하다 보니까 저희 기억 속에 남은 게 오빠 논란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본질이 뭔지를 가다 보면 깔깔 웃고 뭐 막 비판하고 했는데 우리가 본질을 뭘 갖고 한 거지? 이렇게 돼서 제가 다소 무겁고 드라이 하더라도 본질. 자, 당신들 명태균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들이 공급한 거 썼죠. 하는 거 하나. 불법 선거사무실 있었죠. 그리고 미리부터 이렇게 정책 공약에 개입해서 국정농단처럼 지금 이어가고 있죠. 네. 이런 본질에 제가 집중하고자 사실은 이 옆에 가십 얘기하면 클릭수 늘어나고 뭐 더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하는 거 알지만 가급적 자제를 하고 무겁게 왔던 거예요. 네. 그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 뜻을 잘 알고 존중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저도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강혜경 씨를 저는 믿고 또 여기 그 공익 제보 하시려고 했던 분들을 저는 믿고 있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검사들도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다들 헷갈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외치면 그 말을 또 전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해야 될 것 같고요. 강혜경 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안 받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어보니까 좀 미안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해서 이제 검사하고 이 좀 커넥션을 조금, 그러니까 검사 가지고 아무래도 좀 잘 해주시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 있는데 내가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잘 지켜보는 쪽으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 너무 고맙고요. 네. 신영화 교수님이 큰 결심에서 가십도 터트려 주시기를 제가 네, 우리도 좀 재미있게 갑시다. 바뀌면 또 앞으로 터질 것 같죠? 생각보다. 네, 제가 좀 이따 찔러드릴게요. 또 한번. 또 아마 인간적 고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또 다 아는 사람들이고 친한 사람들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역대 영사들 스픽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이분들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